그런데 최근에 TV조선 보도 내용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나온 이 발언들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특검이 지금 의도적으로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안 좋은 선택을 하게끔 유도한다. 내가 낮은 사회적 지위 사람들도 이렇게 내몰리면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망신주기 수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아마 좀 전에 입장을 그렇죠. 냈을 거예요. 그 윤석열 역시나 똑같이 부부가 쌍으로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김건희는 측천무 이상의 어떤 그런 착각 속에서 지금 여전히 그들만의 윤건희 월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 속에서 나름 새로운 윤건희 월드 시즌 2를 구축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어찌어찌 돼서 자기 사면복권 외에 답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안에는 뭐라고 하든 형량이 뭐 줄어서 뭐 10년, 15년형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최소한 법률가인 윤석열은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극단적으로 어차피 형 안 줄어. 그러면 극단적으로 정치 세력에 대해서 계속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가야 된다만이 남는 거겠죠. 일종의 정치 투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게 자꾸 그렇게 보여지게 하려고 더 그러겠죠. 그래서 나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그런 지지 세력들이 모여서 무언가 세력을 만들고 있어야 향후에 이제 뭐 사면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는 생각. 정말 얍삽한 생각 같은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 너무 얍삽한데 대단히 전략적이에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를테면 안철수가 당권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경태가 당대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날 겁니다. 완전히 그냥 끝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뭐랍니까? 전환길 좀 불러주세요. 한번 와보라고 해주세요. 전환길은요. 지금 윤석열이 사람을 안 키우니까 그 말도 해달라고 하는데 키우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윤석열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죠. 그러면 장동혁을 지금 민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김건희가 전환길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의중을 실어서 외부로 발신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돼야 이런 극우들이 국민의힘에 당권을 져야 본인의 생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사면이라도 그래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대단히 나쁘다. 제가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일제 강점기 때도 관통하는 이야기인데 16% 국민의 위험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대통령 선거든 총선하면서 이 투표율이 한 70% 정도 돼요. 네, 그중에 이제 보통 민주 진보 계열 또는 이제 중도까지 해서 한 40% 먹고 이른바 범우파가 한 30% 정도 된다고 30%에서 16%면 범우파를 집어먹어요. 30%에서 16%면 그럼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찬가지예요. 16%의 지지를 받는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집권 가능성의 50%인 정당을 집어먹어 버리는 거야. 거기에서 윤석열 사면을 걸고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민주주의의 취약성이에요. 우리 민주주의가 절대 다수가 원하는 하나의 이 과반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데 정당 정치가 횡행이 나쁜 표현이고 정당 정치하에서 반반 나눠버리면 사실은 4분의 1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념적 설득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야지 그냥 소수기 때문에 너희들 그거로 몰아붙일게 이렇게 해서 해결한다는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 혹은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 아니면 그들의 지지자들이라고 아스팔트 위에서 계속해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행태를 보면 이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근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극우 유튜버와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어떤 공생의 어떤 행태들이 나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는 공적인 공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직을 하고 있는 그 공직자들이 이런 유튜버들을 만나고 그들과 무언가 협의를 하고 지시를 하고 선동을 했던 그런 정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입문을 하고 나서 그 입문 전부터도 그랬죠. 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얻고 있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은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강승규 네. 지금은 뭐 의원 네.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비서관도 있었고 그 전에 시민사회 수석을 했고요. 캠프 네. 때는 조직총괄 부부본부장을 그러니까요. 했고 유세지원단 아마 단장을 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저 뭐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나갔었어요. 뭐 신의 한수도 나가고 그리고 이봉규 TV 거의 전화 연결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예. 아. 그 이봉규 TV의 이봉규 씨는 계속해서 그 얘기했었거든. 윤석열이 자기 전에 내 채널 봐. 네. 뭐 이런 얘기 막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전화했다는 것도 그렇죠. 자랑질을 계속했죠. 아, 그러니까 국정 관련된 이야기를 막 쭉 풀어놔요. 이봉규 TV랑 강승규 당시에 수석이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 알리는 거 이거 도움되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보시기에 실제 국정이 운영됐던 거하고 네. 이 유튜브 채널들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들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 것들이 많죠. 매칭되는 게 많죠. 어. 실제로 이제 우선 제가 황당한 거는 나경원 의원도 왜 그 중간에 보면 가치 전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러면 이들이 과연 가치적인 철학적인 베이스의 어떤 훈련이나 그게 꽉 들어차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아마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이나 뭐 저를 포함해 몇 사람들하고 한 5분 10분 토론해 보면 미천이 드러날 예, 부분들이 대부분일 예, 거예요. 예를 들어 윤석열 맨날 자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대선 캠프에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밀턴 프리드만의 그 초이스 오브 프리덤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 읽은 놈보다 한 번만 읽은 놈이 더 맞아. 위험하다 이런 예. 이제 농담들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얄팍한 그런 기초적 지식에다가 유튜브를 보면 자극적인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어떤 실체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잖아요. 이게 엉뚱하게 결합이 되면서 완전히 미스매칭이죠. 그게 이제 어떤 과대망상처럼 발현이 되면서 국정에 투영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 이게 진짜 뭐 망신스러워요 저는. 내가 그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이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나라 국민인데 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제가 비유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방송에서 돈키호테가 로시난테를 타고 그 풍차를 주적으로 예. 설정하잖아요. 양들을 상대 군인들로 설정하고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예. 이제 막 풍차로 돌진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과대망상처럼 되면서 그냥 그 풍차로 돌진하고 자기가 하면 물리치고 이길 거라는 어떤 그런 망상 그런 것들이 국정 현실에 드러났으니 참 비극이죠. 그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민주화 되기 전의 과정을 보면 군사 정권이라는 게 군대라는 게 폐쇄적 공간이잖아요. 폐쇄적 공간에서 과대망상을 지닌 엘리트들이 만들어진 거야. 야.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군사 쿠데타가 무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들은 혁명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혁명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들도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들, 뭐 저는 사법부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이 보편적 관료 사회와 다르게 자기들끼리 폐쇄적 공간에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들만이 정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혁명을 꿈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 내가 나가서 법의 칼로 한번 쓸어버려야지. 예. 이런 과대망상 집단들이 그 폐쇄적 검찰, 폐쇄적 사법부 내에서 만들어져서 저는 윤석열 쿠데타가 일어났다. 선거로서 당선되는 것 자체부터 저는 쿠데타였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런 활동을 했던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특검 시국에서 네.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가짜 뉴스 뭐 이런 부분과 네. 관련해서 하는데 제가 보수 이 유튜버들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잘 보고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격려 비슷하게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얘기했던 그만 보라고 얘기했다는 제가 선배도 봤어요. 너무 그게 국정을 망친다는 인식이 어벤져스? 여기서도 어벤져스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그 채널 운영하시는 너무 직접적으로 막 분이었는데 어벤져스가 쓴소리를 제법 했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는 아. 진짜 순서를 그래서 제법했어요. 회유의 대상으로 이렇게 아하. 김건희 씨가 막 대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공생했냐 본인들이 막 윤석열을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하면서 그걸 장사를 했었던 거예요. 장사. 조회수 때문에. 예, 결국 돈. 왜냐면 이거 우리만 아는 건데 뭐 단 이렇게 달아서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우리가 알기도 전에 유튜버들은 먼저 알았던 정보들이 그렇죠. 너무 많았었잖아요. 근데 생생한 정보였던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직통을 하니까요. 참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김건희 씨의 이제 국정농단 행태. 요것도 참 한번 참고적으로 네. 꼭 잊지 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진이 이제 네트워크 본부를 이제 운영하는 한 축이었잖아요. 예. 물론 그 올서빈이 뭐 이런 이제 공식적 책임자들이 있지만 이제 뭐 공식 비공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신혜식 씨 케이스에서 이제 그 통화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삼령 행정관이죠. 행정관.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 본부에서 대선 때 일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분은 건진의 직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건진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내 천한 몫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행정관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땡땡 행정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포진돼 있어요. 대통령실에. 그 사람들이 이제 시민사회 1, 2, 3 비서관실에서 이제 각자 파트별로 해서 뭐 일종의 이제 관리라고 표현하면 그렇군요. 뭐 예.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들의 그 인맥의 정점으로 가면 건진이 있고 김건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어떤 코드를 맞춰오는 그 한복판에 건진 김건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건진 김건희. 그런 인적인 어떤 관리 그 메커니즘도 꼭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건진 법사입니다. 이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진 법사 전성배라고 이렇게 꼭꼭 얘기하는 건 진짜 종교계에 계신 법사분들이 얼마나 불쾌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겠네요. 그 생각 네. 못 해봤네. 아, 법사 사칭? 뭐 가칭 그럴 수- 법사. 그 모르겠어요. 그 일본 그거 뭐예요? 아라타메스? 뭐 이렇게 이상해. 하여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좀 이게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라인 혹은 뭐 한남 7인회 네. 뭐 이런 얘기했던 것들 거론해서는 어제 MBC 보도에 보면 그 한남동 7인이라는 사람들하고 김건희 씨가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대선 때도 보면은 이제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캠프에 있었잖아요. 예.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미 아름아름 핵심들은 누구 김건희 여사의 가장 뭐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다 알고 있죠. 예. 누구가 실세고 뭐를 하려면 그 사람을 통해야 되고 이런 걸 알고 있고. 김건희 성격에 뭐가 생각나면 바로바로 전화하고 지시하고 뭐 하고 하는 성격이란 그랬던 말이죠. 것 같아요. 거침이 없죠. 어. 집권 이유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그게 이제 가서 그야말로 7인회가 저기로 보이지 않는 실세 그룹으로 형성이 됐겠죠. 예, 말씀드린 순간 저희 그 한결의 황준범 논설위원이 함께 또 자리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나오셨으니까 이제 바로 마이크 앞에 딱 오셔가지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한남 7인의 뭐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 MBC 보도를 보면 23년 8월 한 달간의 통화 내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강훈이라는 국정홍보비서관 그리고 김동조 연설비서관 뭐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이런 사람들하고 뭐 10여 차례 뭐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반, 뭐 1시간 뭐 이렇게 굉장히 길게 통화하고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종호 시민사회 수석 행정관입니다. 이 사람은 비서관도 아닌 행정관인데 그 이 황 씨 얘기 나올 때 있었잖아요. 뭐 강원도 쪽에 있는 황 회장, 황하영 사업가들. 그 아들. 예. 집에 한때 이제 집에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아크로비스타일. 김건희한테 예. 뭐 삼촌, 이모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은 황종호 씨가 아닙니다. 그 목덜미를 누르고 들어가는 그 장면이 많이 알려졌죠. 예. 그 사람은 이제 심땡 예. 무속인입니다. 그 사람이 황종호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재혁 KTV 방송기획관, 나중에 이제 홍보기획비서관이 되는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쭉 했다. 이게 지금 쭉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다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그렇죠. 영부인의 비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황준범 위원께 여쭤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보도를 보면 사실은 이 저 김동조 비서관이 제일 많이 한 걸로 일단 8월 시간으로. 나오네요. 예. 그죠? 시간으로 보면은 여기 뭐 교수님 계시지만은 아마 이게 이 횟수 시간이 그 가까운 그 김건희 씨가 가까운 거리랑 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출입했던 기자들의 이제 느끼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제2 부속실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부속실을 대통령 두면 비서실이 그냥 제2부속실이었어. 이 부속실을 네. 둬서 사실은 공적 관리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다른 핑계를 대서 설치 안 했지만 결국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알아서 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비서관들하고. 있었던 예. 거잖아요. 특히 그리고 이제 의전 비서관실 뭐 이런 데 특히 이제 자기
컨트롤대로 이렇게 많이 김승희 움직였죠. 씨가 이제 네. 그 요새 학폭이 다시 불거져서 나오죠. 그렇죠. 근데 대선 캠프 때는 그분이 홍보 네. 하고 그렇죠. 대선 네. 슬로건 그러니까. 마지막 그 홍보 영상 그러니까 이런 이게 것들을 다 했어요. 김건 우리가 저런 팀한테 졌단 말이야?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김승희라는 나중에 의전비서관 하다가 네. 그만둔 사람은 이벤트사 대표였고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는 김동조 연설비서관. 네. 이 사람 코바나 컨텐츠에서 도슨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슨트 했었고 원래는 이제 삼성에서 자산 네. 운용하고 주식 이런 것들을 했고 연대 경제과 대학원을 재산이 나오고 뭐 그랬어요. 300억이 넘던데. 처음에 신고된 게 190억대인데요. 선물 옵션에 굉장한 발군의 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300몇 억이 되는 과정은 비상장 저 해운 철강사가 친척 이제 뭐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 있었는데 그 가치가 이제 굉장히 뛰었다. 이제 이런 그렇구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만 그냥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김건희 씨가 관심 가지고 있고 자기가 나름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게 미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도슨트 했대. 그리고 그만큼이나 더 관심 있는 게 주식 아닙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이 김동조네요. 아, 얼마나 좋았겠어. 주식과 그림. 어. 소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아유. 자, 앞서 우리가 그 유튜버들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이 유튜버들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과 그들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발현됐던 장면들을 보면 그 관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대통령실이 이런 극우 세력들 선동에 유튜브를 활용했다. 이런 어떤 정황들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자신의 그 휴대전화를 특검해주고 포렌식까지 맡긴 신의 한수 신혜식 씨의 폭로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본인을 위한 폭로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려고 할 때 앞에서 막아서고 막 했던 사람들 그때 제일 전면에 나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윤석열 측근 석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이 석동현 변호사한테 그 신혜식 씨가 뭐 이런저런 연락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한테 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한테 막 승질을 내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좀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거 좀 소개해드리면 그 석동현 변호사 뭐 하는 거냐? 나한테도 기자회견에서 막아야 한다고 그러고 다른 애들한테는 거기 들어 누워야 한다 그러고 이러다 석 변호사 깜빵 가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신혜식 씨는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 조사하면 석동현이 배우라는 게 다 나올 텐데 이거 지금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 이 내란 특검에서 신혜식 씨 전화기 그 포렌식하는 과정에 검색어에 서부지법, 선동, 폭력, 무기 이런 것들을 검색했더니 이 문장이 나왔대요. 벤치와 무기를 들고 가라. 야, 벤치. 이런 얘기들이 쭉 신혜식 씨 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겁이 나니까 우선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자기 그렇죠. 공익제보자 어떻게 해달라. 보면 선수 제가 이제 친구죠. 공익제보자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말 한마디 뭐 하나 증거 갑자기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했던 이런 폭로라고 할까 말들의 네.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진짜로 이런 일이 다 있었을까요? 지금 저는 증거에 나오는 거 다 진짜라고 봅니다. 진짜다? 의외로 신혜식 씨 이제 몇 번 봤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커브를 막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다 진짜라고 그러기도 보여집니다. 하고 이런 진술에 이제 법원에서도 얼마나 믿을만한지 증명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믿을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인을 거르니 이를테면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부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요 무슨 녹취도 있고 문자도 있어요. 그걸 다 가공하면 대단히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일관되잖아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관저 앞에 모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나 실제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갔잖아요. 그게 주고받은 말과 폭로의 내용과 그 당시 상황이 딱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예. 만약에 사후적으로 그걸 법적 평가하는 사람들 이거 맞네. 이거는 믿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아요. 사법적으로 봐도 맞습니다. 신뢰도가 있는 네. 폭로라고 보는 게 맞다.